네. 오늘 저희 이게 몇 번째 모임인가요? 네, 26이라 적혀 있지만 사실 24번째입니다. 24번째 모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어, 네. 26대면 저희 벌써 거의 반년 한 거네요. 오, 예. 네. 좀 졸려가지고 뇌정지가 없는데, 얼른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스페셜 AI 스터디가 가짜 연구소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주제는 오브젝트 슬램 또는 세만틱 슬램을 하거나 아니면 싱그래프 슬램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여기 논문 리스트도 이렇게 딱 있고요. 논문 누르면은 그럼 바로 이렇게 논문도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톡방에서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아니면 뭐 가짜 연구소 링크드인 이런 데 보시면은 거기 이제 링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로 지원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직은 둘 중에 뭘 할지 모르겠어요. 오브젝트 슬램을 할까, 세만틱 슬램을 할까, 아니, 오브젝트 슬램, 세만틱 슬램을 할까, 아니면은 싱그래프 슬램을 할까 고민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인원 모으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 둘중 하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논문을 세 개를 준비해 왔는데 두 개만 오늘 하고 하나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Latent Radiance Fields with 3D Aware 2D Representations라는 논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프로 3D 공간을 재구성을 하는데 재구성할 때 이거를 보통 RGB 이미지를 가지고 재구성을 하죠. RGB 이미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토 인코더로 압축하고 나면 나오는 그 레이턴트 피처를 가지고 나서 그걸로 3D 볼륨을 만드는 겁니다. 볼륨을 만들고 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뷰에서의 렌더링을 하면은 원래는 RGB 이미지가 나오는데 RGB 이미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레이턴트 피처를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오토 인코더에 디코더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그러면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가 세 개로 나눠져요. 네, 첫 번째로는 VA 인코더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부분이 Novel Correspondence Aware Constraint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SFM 할 때처럼 이미지 1번, 2번, 3번 있고 피처 매칭해서 얘네를 삼각 이렇게 뭐랄까요? 삼각 측량을 하면 3D 공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하듯이 똑같이 1번 이미지에서 뭐 초록색인 부분은 2번 이미지에서 봤을 때도 초록색이어야 되고 3번 이미지에서 봤을 때도 초록색이어야 된다 해서 피처 매칭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그 피처가 이미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D 공간에서 일정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VA의 인코더를 그렇게 학습을 한 것 같고요. 뭔가 지금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온 피처들을 가지고 나서 피처 이미지들을 가지고 나서 레디언스 필드 그러니까 너프를 해가지고 공간을 3D 공간을 재구성을 하고 세 번째로는 렌더링을 하죠. 렌더링을 하면은 새로운 뷰들이 이렇게 나오고 디코딩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굳이 그냥 RGB로 너프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그냥 저희가 RGB에서만 너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RGB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이턴트 피처 스페이스로 가면 뭘 할 수 있냐?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면 기존의 3DG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다 깨지고 이런다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피처에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잘 이렇게 줬으니까 3D 어웨어하게 만들어서 일단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제 굉장히 좀 흐리죠? 흐린 거는 레이턴트 피처로 내려오면서 이미지가 압축됐다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정보가 소실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요런 거. 이제 3D 오브젝트 제너레이션을 할 때 이럴 때도 너프를 많이 쓰는데 뭐 이미지 하나만 갖고 한다던가 그렇게 할 때도 여기서는 뭐 드림 퓨전 같은 경우에서는 3D 컨시스턴트하지 않게 나오지만 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3D 컨시스턴트한 이런 레디언스 필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뷰를 생성을 할 때 이게 굉장히 3D가 유지가 잘 되면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레이턴트 너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마 레이턴트 너프도 비슷한 개념이었지 비슷한 거를 그 네,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들 거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런 네, 피처 3DGS 이런 것들도 사실은 피처 스페이스에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하겠다 이건데 굉장히 잘 안 나오는 데 비해서 우리 건 잘 나와요라고 네, 이런 것들 보여줍니다. 예, 이미지도 이 정도면 깨끗한 것 같고요. 물론 아티팩트도 어느 정도 있고 다른 3DGS RGB 도메인에서 하는 것들보다는 성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속도도 많이 느릴 거고요. 하지만 네, 이 제네레이션과 리컨스트럭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애플에서 나온 자율주행 연구인데요. Robust Autonomy Emerges from Self-Play라는 논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갖고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라들렌 콜튼이라는 연구하시는 분의 연구자분의 연구예요. 이분 진짜 천재인 것 같습니다. 이분 인텔에서 20년 정도 계시다가 애플로 가셨는데 오픈 3D도 이분이 만든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셀프 플레이라는 개념인데 셀프 플레이는 사실 셀프 플레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줄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멀티플레이어 게임 속에 멀티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네, 강화학습으로 학습하는 방법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 퐁 게임 있죠? 그 이렇게 공 이렇게 서로 튀기면서 이렇게 네, 지금 볼까 유튜브에서 퐁 공, 네, 요거 이렇게 공을 이렇게 벽 튀기면서 이렇게 오면은 요걸 움직여갖고 맞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셀프 플레이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 하나인데 그 왼쪽에 있는 캐릭터도 강화학습을 학습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강화학습을 학습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셀프 플레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학습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셀프 플레이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플래닝을 잘할 수 있는 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카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환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이 논문에서 제일 재밌게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가플로우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가플로우가 이렇게 그냥 어 요건 아니고요. 이렇게 막 3D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이런 맵들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맵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는 차선이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어디는 이제 가도 된다, 어디는 가면 안 된다. 여긴 좌회전만 돼요, 우회전만 돼요,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자동차들을 이렇게 위에다 스포닝 해가지고 서로 움직이면서 웨이포인트 찍으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4,800개의 월드를 동시에 하나의 GPU에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요 위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에 돌린다고 하는데 8개의 GPU 노드 제가 어떤 GPU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A100이나 H100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네, 워크스테이션 큰 거 아니면 GPU 서버 하나 큰 거를 쓰면은 1시간을 이걸 시뮬레이션에 돌리면은 네, 7.2밀리언, 그러니까 700만 킬로미터 주행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대충 자동차 하나가 42년 동안 주행을 하면은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시에 150개 에이전트를 동시에 소환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실제 시간에서 데이터 얻는 것보다 36만 배나 빠르고 네, 그리고 돈이 드는 게 굉장히 저렴하다. 1밀리언 킬로, 100만 킬로미터마다 5달러밖에 소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기가플로우라는 걸 가지고 계속 학습을 했더니 네, 1.6 밀리언 킬로미터, 그러니까 9,600년 동안을 이제 실제 시간하고 비교해서 9,500년 동안을 이렇게 운전을 시켰더니 네, 운전을 이제는 잘하더라, 사람 정도로 잘하더라라고 합니다. 사람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사고마다 중간에 사고가 나기는 하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평균 300만 킬로미터마다 사고가 난데 그 대충 17.5년마다 사고가 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운전하는 거랑 비교하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빈 도로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빈 도로가 되게 많더라고요. 도시가 아니라 막 고속도로 이런 데는 텅텅 비어 있어갖고 그런 데서는 80만 킬로미터마다 사고가 난다고 하고 아니면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는 2만 5천 킬로미터마다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근데 네, 애플이 만든 이거는 300만 킬로미터마다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사람보다. 그리고 이만큼까지 트레이닝 하는데 걸린 시간은 네, 열흘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GPU 서버 하나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눈여겨볼 점들을 좀 찾아봐서 정리했습니다. 사실 논문이 굉장히 좀 배울 게 많아요. 이게 강화학습 하시는 분들 쪽에서 배울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플래닝 하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볼 것 같고, 시뮬레이터 만드시는 분들도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재밌게 봤었던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3개. 첫 번째는 150개의 에이전트를 소환을 할 건데,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 뉴럴넷과 동일 웨이트로 계속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뉴럴넷이다 보니까 그냥 한 에이전트가 똑똑하다 그럼 모든 에이전트가 똑똑하고, 하나가 멍청하다 그러면 모든 에이전트가 멍청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모든 차들이 똑같은 성향을 갖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차들마다 랜더마이즈드 리워드를 줘갖고 학습이 조금씩 다르게 되게 만들었고, 차량 타입,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은 미니 자동차 부터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뭐 트럭 이런 거마다, 뭐 SUV 이런 거마다 네, 차량 사이즈들도 다 다르고, 운전자 성향도 세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공격성, aggressiveness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컨디셔닝 벡터로 들어가가지고 네, 에이전트들마다는 다른 성향을 갖고 학습을 하지만 안전하게 운전해야 된다라는 폴리시 하나만큼은 똑같이 학습되는 거를 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뉴럴넷이 굉장히 많아지고 웨이트가 많아지면은 네, 연산이 오래 걸릴 건데, 연산은 작게 하지만 그렇다고 일류화된 스타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쉽게도 이거는 실제에서 못 쓰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네, 이게 시뮬레이터 환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차가 한 대가 있고, 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차라 해볼게요. 이 차는 그 실제 상황이면은 요 차를 못 봐요. 그쵸? 요 차도 못 보고 요 차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 차가 다 앞을 가려버리니까. 근데 이 시뮬레이터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걸 기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 차도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트래킹이 되고 있어요. 그 실제랑은 다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네, 자율주행 차에다가 얹어서 쓰기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논문이 이 연구가 쓸모가 없냐는 아닙니다. 이 연구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네, 이 셀프 플레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 환경만 앞에를 볼 수 있는 그런 포토리얼리스틱 뷰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실제 자동차들도 이걸로 트레이닝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여겨볼 점 세 번째. 자, 이거는 전부 다 그냥 그 셀프 플레이로만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운전 성향을 한 번도 인풋으로 넣은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그냥 퓨어 강화 학습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한 거래 갖고, 네. 뭐 휴먼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없지만, 강화학습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사람처럼 운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사람 수준으로 잘한다가 아니라 사람과 비슷한 운전 전략을 채택하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없어지면 출발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사람하고 차가 뒤섞인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 요것도 있었어요. 요거는 어디였지? 어, 요거 이게 이제 비보호 좌회전 케이스고요. 비보호 좌회전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요거고,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아니 뭐 중국에서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가보면 차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사람하고 안 부딪히고 플래닝을 할 거냐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잘 하더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급하게 막 칼치기 하는 자동차 피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성을 높게 설정하면은 불법 유턴도 얘가 막 하고요. 불법 유턴 막 어딨냐, 여기 있었나? 어, 뭐 어떤 거였지? 네, 제가 엿다가 넣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차들이 너무 많이 막혀 있다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막 불법 유턴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뒤로 가서 가는 게 더 빨라 이러면서.
앞에 막 사고나 있고 이러면 그렇게 돌아가고, 공격성이 낮으면은 앞에가 그 불법 유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딴 길로 바깥으로 새가지고 한 블록을 돌아서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는 그런 방법도 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요 그림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네. 보통 이제 알고버스라는 데이터셋에서는 이만큼의 플래닝 데이터가 있고 웨이모는 요 정도 플래닝 데이터, 요 플랜은 이 정도, 칼라 데이터셋은 요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만든 기가플로우로 하면은 이만큼씩 데이터를 계속 생성해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태양이에요.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만큼을 운전을 해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뭐 이 정도고 그거보다 좀 더 갔더니 뉴플랜의 1등, 뉴플랜 벤치마크의 1등하고 성능이 똑같아졌다. 더 했더니 칼라 데이터셋의 1등하고 성능이 똑같아졌다. 더 했더니 웨이맥스의 1등하고 그 성능이 똑같아졌다. 그 후로는 당연히 성능 계속 이기고 있다가 이쯤 와서는 이제 칼라에서는 더 이상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 뉴플랜에서 이 모델의 최고 성능을 찍었다. 웨이맥스에서 이 모델의 최고 성능을 찍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더 가면 거의 뭐 토성까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라 같은 거 보면은 칼라에서는 소타보다 훨씬 더 좋다고 나오고요. 뉴플랜에서는 뭐 그게 그거고, 웨이맥스도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거 보면서 좀 많이 실망하긴 했습니다. 누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누가 15.0을 누가 하나도 안 그리고, 88.3이랑 94.7 이거 비율 안 맞게 그리는 거 보고 좀 살짝 짜친다 생각하긴 했지만, 뭐, 성능 좋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것까지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많이 지금 넘었고, 지금 준비가 좀 덜 돼서 다음 주에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나 뭐 더스터 이런 것들 확장시켜가지고 뭐 스태틱 비디오, 다이나믹 비디오 이런 걸로 이제 실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매핑하는 것들, 매핑하고 다이나믹 비디오 매핑하는 거 다음에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저희 또 지금 10명 정도 계신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액티비티스 눌러주시고 Q&A 들어오시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그 FSD나 뭐 요즘 중국의 뭐 BYD 같은 애들도 그런 강화학습 쪽일까요? 알려진 게 음, 이미 강화학습 쪽이 좀 정설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음. 자율주행 쪽. 제가 사실 플래닝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게 강화학습 기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사용한다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플래닝 할 때. 왜냐면 제가 그거를 테슬라 AIDA 영상에서 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2년이었는지 21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2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떤 거더라. 플래닝 이건가? 음,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뭔가 느낌이 그냥 비헤이비어 트리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찾으려 했던 게 아니었고 여기 뉴럴 플래너 이걸 쓴다고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시뮬레이션이었나? 아니다. 시뮬레이션은 아니고요. 2021년 건가 봅니다. 요거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있으면 현재 내 차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에 가가지고 주차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 옆에 자동차들이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플래닝 알고리즘들 뭐 A스타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찾아야 되는 그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제 검토해봐야 되는 가능성들을 그 전부 보면은 39만 회를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리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요런 가능성들을 다 찾아본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조금 내비게이션 기능을 섞은 좀 개선된 A스타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패스를 딴 거죠.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디를 안 갈 수 있다 이런 걸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39만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됐던 게 22,000회로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막 뉴럴 방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뉴럴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네, 뉴럴 네트워크 폴리스 앤 밸류에이션 펑션 이걸 썼다 그러면은 288개만 바로 된다라고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걸로는, 네, 뉴럴 네트워크 썼다고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침 그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고 써 있네요. 약간 그 음, 과학습 계열 쪽. 아, 그런가요? 그게 강호학습 네, 테크닉이었군요. 네, 강호학습은 진짜 전혀 몰라가지고, 네, 네, 공부해보고 싶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상 네, 현우님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혹시 화면 이렇게 스크롤 하고 있는데 잘 공유되고 있을까요? 네, 잘 나옵니다. 근데 어, 혹시 현우님하고 지연님 혹시 그 카메라 켜주실 수 없으실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안 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그, 네, 다시 깃허브 화면으로 돌아왔고, 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주제는 포즈프리 3DGS 쪽인데, 지금 제가 회사에서도 뭐 제품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같이 3DGS R&D 조금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랑.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제품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늘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카메라 빌트인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제일 크더라고요. 뭐 이제 항상 뭐 슬램 엔지니어나 뭐 모바일 엔지니어나 이제 같이 이제 뭐 카메라 쪽, 프론트엔드 쪽 해주시는 분들이랑 항상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이제 일손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생짜 이제 ML 엔지니어에게 익숙한 데이터만 가지고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찾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 좀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두 편이고, 물론 뭐 예전에 리뷰가 되었던 그 엔비디아의 그 인스턴트 스플릿이라는 이제 연구를 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전 단계에 좀 약간 아카데믹하게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었는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으로는 3DGS는 막상 코드와 데이터셋을 까보면은 항상 앞단에 SFM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제 주로 콜맵을 많이 사용을 했었던 이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하고자 하는 데이터셋도 보면은 이미 이제 SFM으로 그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RGB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즈값, 카메라의 포즈값을 추정해야 되는 이제 인트린식 매트릭트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프론트엔드 쪽에서의 그런 어려움과 이제 그런 난이도가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제고 3DGS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결국 3D 좌표계에서 프로젝션 하려면 포즈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된 연구이고요. 네, 지금 요 보시는 화면은 기본적인 이제 3DGS 플로우인데 뭐 크게 보면은 제 핵심은 저는 이제 요 프로젝션 쪽이랑 요 레스터라이저 쪽이 제 이제 3DGS에서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초장의 프로젝션 자체가 타일로 잘못 매핑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일반화가 안 되었다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카메라 포즈 값에 매우 의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플로우는 이제 기본적인 3DGS 구성이었고, 이제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은 이제 콜맵 프리 3D 가우시아 스플래팅, 매우 이제 직관적인 논문 제목인데, 핵심 아이디어는 일단은 그 로컬 3DGS랑 이제 글로벌 3DGS를 이제 제안을 한 방법인데요. 일단 그 이제 우리가 RGB로 데이터를 관측돼서 취득될 때 이제 그 두 사이의 프레임의 간격을 상대적으로 추정할 수 어, 추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런 카메라 파라미터가 아닌 두 장의 이미지의 피처를 비교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위치를 포즈를 추정하는 이제 그런 고전적인 방식을 쓰는 이제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피처를 뽑는 거랑 그다음에 좀 더 장면 전체를 더 가져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포즈 위치를 부정확하게 추정되었을 때 그 부족한 영역이 새로 관측되었을 때 새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합성을 해서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합성된 위치에서 다시 재조정하여 포즈를 어, 추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DGS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노큘러 뎁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도 이제 물론 상대적 거리긴 하지만, 물론 뭐 모든 게 다 상대적 거리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미지 자체 세마틱 정보에서 추정된 뎁스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우시안을 포기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어, 요 포즈를 가지고 이제 파라메터화 시켜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플래팅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방식은 당연히도 지도학습이고 그 지도학습 기반으로 미리 일단은 포즈를 어떻게 하면은 추정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원천 데이터와 이제 실제 갖고 있었던 포즈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제 학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매우 심플하고 매우 그 플레인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나름 성능은 좋았다. 그래서 뭐 복원도 가능하고 뭐 렌더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콜맵 없이 일단은 진행했다는 것 자체에서의 그 아주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연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도 제목은 Construction Optimizer Approach to Sparse View Synthetic Without Camera Pose라는 이제 논문인데 예, 논문 제목에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파스 뷰한 뷰에서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그 합성을 해서 이제 그 저기 노벨 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관측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파스 뷰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정확하게는 좀 테크니컬리하게는 각도라든가 시야 범위가 이제 넓을 때 그때 좀 더 포즈를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위의 연구와 지금 두 번째 연구의 차이는 이제 어떤 데이터의 스팔스한 상황을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관측되는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이 또한 이제 근데 여기서는 최초에 이제 포즈를 일단은 먼저 셋업을 해놓고 초기 프레임만 가지고 그리고 나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으로 통해서 똑같이 이제 뒤에서도 3D 포인트를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된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최초에 일단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이제 모노큘러 에스티메이션이랑 계속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그 깊이 맵을 나는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들은 일단은 3D 포인트를 일단 뿌려주겠죠. 네, 닷을 딱딱딱딱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중첩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나름 좀 그 매우 심플하면서 단순하게 제안했던 그런 이제 논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를 통해서 카메라 포즈를 최적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의 논문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사실 동일한데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논문에서 설정하는 그런 익스피리먼털 셋업을 좀 더 다르게 구성을 해서 제안을 했다. 하는 일은 비슷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짧은 식견이긴 하지만 최근 이제 포즈프리 3D GS에서는 요렇게 이제 슬슬 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오픈소스이자 연구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인스턴트 스플랫 오픈소스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은 이제 이렇게 잘 나온다. 그래서 뭐 이제 그 3D 뷰로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나름 봐줄 만한 수준이긴 하겠죠. 물론 아까처럼 뭔가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뭉개지는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널프보다는 낫다. 뭐 널프보다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샘플만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복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참조 논문도 드렸고, 네, 여기 이제 발표 자료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 남겨놨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네, 바로 이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로컬 글로벌 쓰는 게 굉장히 비주얼 슬램 프레임워크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갖고 되게 반갑네요. 네, 저도 딱 그거 보면서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비주얼 슬램의 미래는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제발 실시간 누군가 만들어주길. 네, 약간 그런 뭐랄까 그런 현대적인 슬램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3D GS 자체가. 네, 맞아요. 뭔가 마스터 슬램하고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만 섞이면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CPU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네, 사실 그게 제일 큰 허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지연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저는 딥러닝 모델에서 컴프레션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관련된 걸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라이트 가우시안이라는 논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품질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모델 크기가 좀 크고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서 아직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가우시안은 좀 모델 품질을 유지하는 라이트 보이시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연산을 그러니까 음, 일단 가우시안 자체에 그 사용되는 변도 아, 지연님, 저 그 목소리가 조금씩 있어요. 끊기는데요. 좀 끊기나요? 네, 인터넷 때문에 하다가 끊겼다가 돌아왔다, 끊겼다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잠시만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해결하고 왔는데 다시 시작이 됐나 봅니다. 혹시 좀 심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일단은 다시 프루닝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에는 여러 가지 가우시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장해야 되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라이트 가우시안에서는 그러면 가우시안 자체를 그냥 없애자. 좀 필요 없는 가우시안을 없애서 그 메모리 사용량을 좀 줄이자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우시안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면, 불투명도가 더 높을수록 중요한 가우시안이고, 그 다음에 픽셀 자체 가우시안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많은 픽셀에 기여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 자체, 그냥 부피 그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요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중요도가 낮으면은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SH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논문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그 개수를 사용을 해서 색깔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메모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80% 정도를 이 개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LLM에서 많이 사용하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사용해서 높은 차원의 SH 개수를 낮은 차원의 SH 개수로 학습을 해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저장 공간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양자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위치, 그 다음에 회전 행렬, 크기 행렬, 뭐 색, 그 다음에 불투명도 그런 게 있지만 SH 개수만 줄여도 메모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변수들은 다 냅두고 SH 개수에 대해서만 이제 양자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SH 개수에서 대표 벡터를 만든 코드북을 만들어서 그 코드북 자체를 갖다가 이제 그 색깔을 갖다 쓰는 방식으로 메모리를 좀 줄여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델 크기도 많이 줄었고, 렌더링 속도도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기에도 적합하더라라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논문인데요. 이것도 컴팩트 3D 가우시안 representation for radiance field라고 해서 이것도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제 어떻게 컴팩트하게 할 거냐라는 논문인데, 이 라이트 가우시안이랑 다른 점이 일단 첫 번째로 프루닝을 진행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마스크 마스크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가우시안을 제외시키기보다는 각 가우시안에 추가적인 마스크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가우시안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러너블 마스크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마다 추가적인 마스크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학습 과정에서 마스크 값이 점진적으로 좀 조정이 되면서 필요 없는 가우시안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특정 가우시안이 기여도가 낮아지면 마스크가 0이 되면서 알아서 이제 가우시안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프루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좀 학습이 동적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양자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조금 윗부분이랑 다른 게, 여기서는 SH 개수를 코드북으로 만든다면 여기서는 스케일이랑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코드북으로 만들어서 이 벡터 기하학적인 속성을 저장하는 코드북을 먼저 만들어 놔서 그거를 이제 갖다 쓰는 식으로 메모리를 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색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경량화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SH에 대한 경량화는 먼저 3D 공간을 그리드로 나눈 다음에 각 그리드 셀마다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된 색상 정보를 저장을 해가지고 해싱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인스턴트 NGP라는 방법에서 이제 가지고 온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 기반 신경망을 사용하면 SH 개수를 저장하지 않고
3D 공간을 채운 그 해시 기반 신경망이 색상을 예측을 해서 동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어서 좀 시점에 따라서 변하는 색상을 출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논문인데 얼마 전에 되게 핫했던 그 딥시크랑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LLM에서 경량화를 진행한 논문인데, 보통은 이렇게 양자화를 할 때, 뭐 FP16, FP8은 많이 해왔는데, FP4에서는 절대 그게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없다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논문이 FP4로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정표가 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FP4로 양자화를 해보면 이 초록색 선처럼 좀 불안정한 학습이 됐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보라색 선처럼 좀 안정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이제 미분 가능한 퀀타이제이션 에스티메이터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DG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자화 환경에서도 좀 그레디언트 계산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기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자화는 좀 비연속적인 정수값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원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ST라고 해서 단순하게 양자와 연산을 미분 연산을 이제 1로 가정하는 기법인데 간단하고 빠르지만 양자와 오차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해서 정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DG 같은 경우에는 양자와 연산을 좀 부드러운 연속 함수로 이렇게 근사해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변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좀 잘 최적의 값으로 수렴을 하더라. 네, 이 논문을 제가 직접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LLM에서도 이렇게 FP4로 뭔가 양자화를 진행한 논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전 쪽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질문은 아니지만 네. 이거 딥시크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 딥시크만 아니었으면은 엄청나게 화두가 되었을 법한 논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FP4로 뭐 지금 저도 논문을 같이 보고 있는데 라마로 실험을 또 했더라고요. 라마로. 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성과고 앞으로 아까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그 GPU 이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해결될 법한 그런 논문인데 몰랐습니다. 덕분에 되게 좋은 인사이트는 얻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질문 적어놨는데, 네. 적어놓은 거 첫 번째 거 그냥 읽으면은, FP4랑 int4랑은 다른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플로팅 네. 포인트 4하고 네네. int4는 정수고 네. 다른. 그러면은 FP4로 한 경우는 int4보다 더 숫자가 많이 표현되니까, int4로 퀀타이제이션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아, 뭔가 그 비트 수는 이제, 네, 똑같을 것 같은데, 그 담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표현하는 숫자가 다르니까 뭔가 그 플로팅 포인트가 소수점까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더 정확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인트사가 아니라 FP4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알기로는 FP4가 실수긴 하지만 이 4비트 내에서 저장하는 그 정보, 근데 제 생각에도 인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그냥 생각으로는 지금 올라마 이런 데 들어가면은 다 인트4로
퀀타이제이션 한 애들이 올라와 있는데, 네. 근데 이 논문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사실 인트4가 아니라 FP4라는 또 다른 거, 새로운 거니까 네. 논문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올해 이번에 자기네 GPU 성능 측정하는 방법을 바꿨거든요. 옛날엔 FP16 기준으로 항상 그 막 테라플롭스 이렇게 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막 AI 텁스라고 이름 바꿔갖고 인트사 기준으로 바꿨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또 패러다임이 FP4EM 이러고 나오면은 다음 세대에서 FP4가 인트4, 이제 FP4가 인트4보다 훨씬 좋다는 게 밝혀지면은 인트4로 이제 아무도 안 할 거니까 음, 그러면은 5090은 시리즈는 또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60 시리즈는 FP4로 더 가속되게 바꿀 거니까.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내년에 뭐가 나올지. 이게 정말 뜰지, 인트4가 될지, FP4가 될지,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논문에서 나온 거 보면 너무 좋은데, 딥시크 같은 애들이 분명히 한번 FP4로 해봤더니, 야, 성능이 더 좋더라, 한번 해줘야 돼갖고. 아, 이 밑에 또 질문을 형기님이 해주셨는데, 아, 네. 잠시만요. 라이트 가우시안이나 컴팩트 가우시안이나 둘 다 추가 연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가우시안을 없애는 것 같은데, 혹시 연산 시간에 큰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 음, 연산 시간. 이게 컴팩트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우시안을 없애긴 하는데, 컴팩트 가우시안은 결국에는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없애는 거고, 라이트 가우시안은 그냥 진짜 단순히 점수를 매겨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연산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라이트 가우시안이 더 빠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 뭐, 근데 이게 어떤 네.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 가우시안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어, 매핑 다 끝났고, 리컨스트럭션 네. 다 끝났다. 거기서 네네. 이제 걸러내는 걸까요? 아니면은, 네네, 맞아요. 매핑을 하는 도중에 이제 걸러내면서 좋은 것들만 남겨가는 걸까요? 어, 가우시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축 방식인 거네요. 아, 논문 네. 이름에도 되어 있군요. 3D 가우시안 컴프레션이라고. 음, 그렇군요. 컴프레션을 하니까 이제 그 렌더링 할 때 더 빠르다 해서 200fps가 저기 나온 거군요. 음, 음, 이해됐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질문 됐습니다. 혹시 더 없으시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네, 네,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음, 음, 음. 네, 뭐 따로 공지사항도 없어가지고 네, 이번 주 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